계속해서 오늘의 뉴스와 이슈를 짚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지수 미국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교수,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횡령과 뇌물수수 16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7개월 만에 오늘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먼저 선고 내용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 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하였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억 7,0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 구형보다는 징역은 5년 정도 형량이 줄어든 셈인데요. 네. 선고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변호사님?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네. 관련된 약 11년간의 진실 공방이 이제 좀 약간 결론이 맺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네. 일단 재판부는 다스는 MB의 소유다라고 네. 이렇게 확정을 하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이제 나머지 삼성 뇌물건이라든지 아니면 횡령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무슨 뇌물액 이런 건 액수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광스님으로부터 받은 뇌물 이런 부분 좀 무죄가 됐고 대통령 기록물 반출죄도 공소 기각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일부는 무죄 또는 공소 기각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공소 기소된 거의 대부분의 혐의가 다스와 연관되어 있었고 다스의 소유가 인정되면서 대부분 이제 유죄로 났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변호사님? 지금 다스 자금을 횡령한다든지 오늘 이제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1차 아마 결론을 내려준 것 같은데 삼성에서의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이 김백준 전 비서관의 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을 인정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 중에 이제 그 증언들, 측근들의 진술을 얼만큼 재판부에서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키포인트였는데 재판부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이 부분들의 신빙성을 상당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유죄로 선고하는 데 있어서의 그 증거로서 채택을 한 것이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진술을 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거짓 증언 진술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네. 모든 것들이 진실이다. 라고 본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그 15년 선고, 그다음에 벌금 130억 이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 때는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두 전직 대통령의 혐의와 선고 형량을 비교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김 교수님? 네, 일단은 내용으로 살펴보게 됐을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혐의가 상당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보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많죠. 거의 대다수의 혐의들이 최순실 씨와 공범관계로 연결돼 있고 경제적인 이득이라는 건 최순실 혹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으로 생겼던 부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여기에 대한 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을 했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좀 독특한 대목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입을 통한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형의 죄가 조금 더 무거운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비록 선고된 형은 15년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77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90세가 넘어야 사실상 석방이 될 수 있는 그런 형량이기 때문에 거의 종신형과 가까운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이 변호인단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강훈 변호사의 입장을 들을 수가 있었었는데요. 잠깐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대통령께 상의를 못 드려서 제가 단언할 수가 없고요. 가서 대통령께 접견을 해서 상의한 후에 다음 주 월요일쯤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출석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가 또 많은 관심을 모을 텐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우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그동안의 재판에는 굉장히 섬실하게 참석을 해왔습니다. 지금 1심 선고 같은 경우만 생중계를 이유로 불참한 것이지 그동안 꽤 빡빡한 일정의 재판 과정에 참석해왔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변호권을 행사해 왔단 말이죠. 따라서 1심 선고가 아마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지만 네. 2심 항소심을 통해서 또 다른 반전이나 지금 여러 가지 뇌물로 확정된 부분들을 뇌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우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의를 한 후 결정한다고 하겠지만요. 네. 아마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나 이 뇌물로 인정받은 것도 추징금이 82억 7천만 원 가량인데 약 83억 가량이 뇌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삼성으로부터의 소송 대납 59억 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학수 전 부회장이 실제로 대면하지 않았다는 점, 여러 가지 근거들을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또 항소 전략을 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다스의 주인을 오늘 재판부가 누구로 판명하느냐가 정말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다스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 교수님? 이 다스가 매출 1조에 영업이익 300억, 이 그야말로 알짜 기업이라면서요. 그동안 애당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그럼 그 모든 것들은 큰형인 이상은 회장 같은 경우는 또 고령이기 때문에 결국 아들인 이동영 씨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재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명목상으로는 나와 있는 실질적인 소유상으로는 이상은 회장의 것으로 돼 있지만 결과적인 실질적인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네.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들인 이시영 씨가 결과적으로 이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를 점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그 집안 간의 갈등의 골이 완전히 다 끝난 것이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증언하는 과정들을 지켜봐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이러한 실소유권 문제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근거로 만약에 이시영 씨가 이것은 우리 아버지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법적 쟁점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는 1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확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대법원까지도 이것을 이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진짜 실질적 소유권에 대해서 가족 간의 분란, 그러니까 어떤 소송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저도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명박 이제 집안은 완전히 지금까지 어떤 스탠스와는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 게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형사적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는 민사적으로라도 자기의 재산권을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안끼리 어떤 싸움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요? 그 부분은 조금 네.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민주당이나요.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얘기와 함께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함께 오늘 선고 1심을 봤는데요. 운명의 날을 맞은 분들은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신동빈 롯데 회장,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는데요.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얼마 전 풀려났던 분이죠.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의 그때 모습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있다 석방되셨는데 심경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에 대해서 아직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 김기춘 어디를 나와? 셨는데 소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죽인 진실을 말해. 여전히 불법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에 대해 억울하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 나왔는데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 결심 재판에서 아랫사람 관리 못한 부덕의 속치라고 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신경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일 수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가시죠. 조윤선 전 장관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구치소에 재수감이 됐는데요. 네. 오늘 표정이 어땠다고 하나요, 김 변호사님? 일단 조윤선 전 장관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재구속을 네.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구치소를 이제 들락날락 거리면서 굉장히 좀 수척한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나마 오늘 재구속을 면해서 굉장히 한숨을 본인으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보시는 모습이 판결 이후에 네.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조윤선 전 장관의 오늘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변호인으로 남편이 직접 나서서 그 점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조윤선 전 장관을 이제 집으로 데려감으로써 일단 이제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이죠.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이렇게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이 전경련을 이제 협박한 이제 그런 혐의거든요. 이제 같이 김기춘 실장이랑 함께 그렇게 행위를 한 것인데 어쨌든 네.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죄가 무겁다고 그렇게 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강요 혐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 국민적인 지탄은 훨씬 더 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동안 이제 갇혀 있었던 점 이런 점들을 아마 고려해가지고 재구속을 면하고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의 이제 형을 네. 살았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분들은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뭐 화이트리스트입니다만 블랙리스트도 또 있고요.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이제 또 한 번의 재판을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조윤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네, 앞으로 맞습니다. 남은 3개의 재판이 더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처음에 이제 법정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결과가 좀 달랐죠. 그래서 다시 재구속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최종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풀려난 상황인데 지금 화이트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에 대한 블랙리스트 선고를 봐야 되고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오늘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을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수석뿐만이 아니라 장관을 여가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내면서 말 그대로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라고 불렸는데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수척한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마지막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본인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좀 뉘우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는 신동빈 회장의 석방을 예고했던 장해찬 평론가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참 신기하네요. 이 재벌 총수의 1심은 징역형 실형인데 2심은 또 공교롭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서 풀려 나왔습니다. 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징역 이제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셈인데 이른바 우리 재벌 총수들에게 2심에서는 징역 3년 내외 그리고 집행유예 네. 5년 정도를 선고해주는 재벌 3호의 법칙이 적용된 건 아니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것은요. 네.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네. 항소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이 먼저 롯데에 접촉했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재판부 보면 묵시적 청탁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강요에 의했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정상 참작을 했거든요. 아마도 저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 판결을 보면서 내심 미소를 짓지 않을까 싶어요.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지만 대통령이 강요하면 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이번 신동빈 회장 2심에서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이재용 회장의 어떤 대법원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롯데의 이제 노조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롯데가 경영에 굉장히 힘이 든다.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노조가 총수를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데 그러한 부분 역시도 어느 정도는 판결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심장을 포함해서 이 몸이 병약한 상태다라고 네네. 호소를 했는데 다시 재수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뭐 좀 전에 화면에 나왔었을 때는 지난번에 이제 그 구속 만기를 해서 이제 나왔다가 또 오늘 이제 법정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지금 뭐 어느 정도의 건강 상태인지 다시 뭐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몸이 많이 상당히 뭐 약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석을 신청할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네. 되는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그 신동빈 회장이 아마 오늘 여러 이제 분들이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뭐 선고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 나왔었는데 아마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간 사람이 신동빈 회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글쎄요, 지금 뭐 지난번에 그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오늘 2심에서 집행유예 5년이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이 던지는 메시지가 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좀 재벌에게 너무 아직도 사법부가 좀 너무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장혜찬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이재용 지금 회장 재판에도 이런 어떤 재판부의 흐름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유예 4년으로 저희가 정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